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건축 전문가시죠.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이 말 많고 탈 많았던 파리 올림픽.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상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험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파리에서 건축 공부하셨던 센터장님 보실 때는 이번 올림픽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파리를 보면서 좀 추억도 좀 다시 아하. 있었고요. 아, 그러셨겠네요. 경기장 너머로 막 그 건축물들이 보였잖아요, 또. 예. 아. 이제 파리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네. 그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아, 그 건물이 예, 그대로. 건물도 그대로고 마트도 그대로고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커피숍도 그대로고 또 상점도 그대로고 네. 조금 변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게 너무 많으니까 좋죠. 가면은.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마도 그 이제 가수 셀린 디옹이 맞아요. 그 에펠탑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 거. 예,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이제 그 각국의 선수단들이 그 배를 타고 예, 쭉 등장하는 모습도 좋았고. 네. 또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레이디 가가를 좋아해서 또 이제 그 스펙터클을 보는 것도 좀 좋아했고 예, 제일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개막식에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도시야라고 딱 보여주는데 프랑스 파리는 그냥 파리 자체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는 지난번 베이징 그 올림픽 때는 그러니까 멋있고 화려하고 그 수준 높은 경기장의 네. 모습들 막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 파리는 그냥 파리 자체 도시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보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도시야라고 도시 자체야. 예, 그냥 이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막 우리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뭔가 그 경기장을 탄소 절감 계획 속에서 뭐 목재로 지었다. 아니면 경기장을 굳이 다시 짓지 않고 가급적 있던 장소를 활용했다. 뭐 경기장 모습 뒤에 파리의 중요한 건축물이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 보실 때마다 그런 옛날 파리의 추억 이런 게 떠오르고 또 이렇게 반가웠던 건축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양궁장 뒤로 막 뭐가 보이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이 파리가 그 이제 뭐 노트르담 성당도 그렇고 에펠탑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 저기 군사학교도 그렇고 뭐 세느 강변에 뭐 다양한 이제 그런 건물들도 굉장히 감명이 깊지만 네. 저는 이제 좀 그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를 다시 뭐 재생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고 애착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파리가 그것보다 보여줄 게 더 많았군요. 그러면 사실은. 그럼요. 파리는 그 과거의 모습도 있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시 우리가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겐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지금의 언어에 맞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도시를 바꿔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음에 한번 선생님께서 오늘의 기후와 함께 파리에 갔을 때 탄소 절감을 위한 도시 재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파리에 가면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풋 웃음이 났던 게 우리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우리 한 3년 지나도 집 앞이 막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
통닭집이 생겼다가 또 이게 또 족발집으로 변했다가 네. 이게 또 어느 순간 뭐 이제 돈가스집으로 변하고 그리고 뭐 마트가 생기면 마트가 막 주위에 막 생기고 네. 카페도 뭐 무슨 카페 막 체인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한 번씩 쓸고 지나가면은 또 이제 다른 게 또 유행에 따라서 변하고.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쓸고 지나가면 그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과연 거기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게 쓸고 지나가면 또 새로운 주인들이 새로운 가게를 막 하고. 맞아요. 예,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막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다가 갑자기 싹 밀리고 맞아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근데 이 아파트가 다시 밀리고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 생각할 땐 역시 부동산과 관련됐다고 보시는 거죠. 파리하고의 차이가 가장 큰 건. 근데 파리도 부동산 중요한 나라 아닌가요? 거기도 예. 자본주의인데. 네. 아,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파리하고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파리는 이 대륙의 서쪽 끝에 있어요. 네, 네. 예, 대서양을 가기 전에 딱 그 네, 파리가 네. 있죠. 근데 그 서울은 태평양을 가기 전에 동쪽 끝에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굉장히 그 양 끝에 있고 그만큼 뭐 기후도 다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성도 다르고 같은 자본주의이긴 한데 또 자본주의가 또 이렇게 상당히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이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파리는 이제 뭐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파리 프랑스가 공산당 미테랑 대통령 사회당 공산당 예. 이쪽에서도 계속 한동안 그렇죠. 예. 대통령 총리가 나왔었죠. 네. 예, 그리고 그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 그 이제 그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고. 네. 예, 사실은 이제 파리 외곽에 있는 도시들이긴 한데 사실 파리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서울과는 상당히 좀 다른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제 파리는 파리 시내에 산이 없어요. 아, 맞아요. 다 평야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몽이라고 하는 게 산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이제 파리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몽마르트르. 아. 예, 이제 마르트르 산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가면 이제 언덕 같잖아요. 야산도 아니고 언덕. 예, 그 정도로 이제 평평한 곳이죠. 네. 낮은 이제 그 높은 궁지가 없는 곳인데 반면에 서울은 굉장히 많은 산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 예, 가파르게 올라가야지만 있는 이제 그런 집들이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한강이 굉장히 넓죠. 한강이 이렇게 넓은 폭을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큰 곳은 2km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느강은 1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신 분들이 다 세느강을 보고 아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게 크기라던데. 예, 그래서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파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좋다는 얘기를 막 듣고서 예, 환상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아 이게 뭐야? 골목에 쥐가 지나가고.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다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파리 중심에서 파리 외곽까지 네. 동서남북이 다 걸어서 그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작은 도시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 우리 전체 기준에서. 면적이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파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한때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그렇게 확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그 무제한의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파리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파리는 주택의 수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굉장히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시내에 들어와 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파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틀들을 그러니까 과감하게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말씀 듣다 보니까 파리가 도시 자체가 개발 제한 구역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 파리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 문화 유산으로 그 파리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관광지를 해외 여행을 갈 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파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파리에 오죠. 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파리 시민들은 그냥 그 도시 하나를 가지고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름에 가면은 제가 있던 시즌에도 7월, 8월에는 특히 7월 달에는 그러니까 대로에 한국말이 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만약에 파리에서는 힐튼 호텔 같은 높은 호텔을 그렇게 남산에 짓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 지었다면 이걸 이렇게 쉽게 없애자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겠네요. 파리 예. 안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좀 그 프랑스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에펠탑. 에펠탑.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좀 또 많이 가서 보는 게 또 이제 그 몽파르나스 타워라고 큰 타워가 또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파리 시내 중심부에 가면은 레알이라고 또 이제 그곳에 뽕피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곳 랜드마크인데 네. 이 세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부에서 프랑스 파리 얘기를 했어요. 저희 황종대 센터장님께서 파리의 그 유명한 건물들이 그게 원래부터 파리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물이 아니다. 에펠탑부터 퐁피두 센터, 몽파르나스 타워 전부 다 처음 생겼을 때는 다들 이게 뭐냐 하고 반발이 많았는데 그거를 도시의 역사 안에서 간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솔직히 에펠탑 저는 지금도 멋있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도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퀴즈에서 서울 힐튼 호텔이 이제 철거가 예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보실 때 힐튼 호텔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고 그 건축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은 서울역에서 내리죠, 그렇죠? 맞아요. 서울역에서 기차에서 내리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때는 대우 빌딩, 예. 예전에 대우 빌딩, 지금의 서울 스퀘어죠. 네. 그 뒤에 이제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힐튼 호텔은 그러니까 예전 대우 그룹의 그러니까 김우중 전 사장님이셨죠. 네. 그때 사장님이셨는데 김우중 사장님이 그때 이제 요 힐튼 호텔을 짓는 것을 맡아가지고 대우에서 그때 이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우에서 이제 그 대우맨들 아까 이제 미생의 이제 장글의 얘기도 나왔는데 그 미생의 그 상사맨들 대우의 상사맨들은 이제 이제 서울가 이제 다 구 대우 빌딩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로 이제 나가서 점심 시간에 그 힐튼 호텔에 있는 그 외부 공간 또 로비를 이렇게 산책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우그룹의 이제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이제 힐튼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서 아하, 이제 그 거기서 계시고. 집무실이 있다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힐튼 호텔을 이제 설계하신 분은 이제 김종성 건축가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이제 그 살펴보았던 근대 건축의 세 명의 거장 르코르비지에. 르코르비제, 미스 반델로에,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 이렇게 세 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스 반델로에의 정말 그러니까 사사를 받았던 배우고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김종성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브래드 힐튼과 김종성 이 책을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저희가 봤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김종성 선생님은 미스 반델로의 그 수제자였고 예전에 김중업 선생님이 르꼬르비지의 수제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현대 건축의 거장들한테 한국인 1세대 건축가들이 가서 또 배운 거네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유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건축 거장들한테 배웠고 이 건축 거장들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런 말하자면 전 세계 모더니즘의 핵심, 근대주의의 핵심의 그 건축에서 이제 그 사조를 배웠
배워가지고 네. 그것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건설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미스 반델로에가 만들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카피되었다고 했던 그 시그랜 빌딩의 네. 그 형태와 그 느낌, 그러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힐튼 호텔에도요. 예. 아하. 그러니까 미스 반델로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구조가 드러나고 구조의 아름다움. 두 번째는 재료. 그리고 또 그 세 번째가 이제 빛.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명쾌함, 이제 그 어떤 기하학적인 명쾌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비례 균형. 예, 이런. 비례도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건축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힐튼 호텔을 보시면 일단 그 시그랜 빌딩에 나타나는 그 색깔, 약간 브론즈의 어떤 그런 은은한 느낌들이 나타나서 이 위압감을 주는 어떤 그러한 마천루의 느낌, 스카이스크래퍼의 느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그 건물 저희는 이제 건축적인 용어로 메스라고 그러는데 건물의 큰 형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좌우 비례, 두께의 비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근대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식이 달리지 않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각형의 빌딩이 약간 네. 날개처럼 접혀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단순한 형태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그 근대 건축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그 근대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창의 비례거든요. 창의 비례, 창문을, 유리창이요. 예, 유리 창문을 어떻게 뚫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높은 그 마천루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들이 또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그 균형들이 비례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근대 건축으로서의 그 어떤 가치가 가치는 높다. 손색이 없다라고 좀 아.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 생각에 한 40년 된 호텔을 이렇게 없애고 또 다시 짓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막 여기 보니까 김종성 선생님은 100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재료를 고르셨던데 말씀하신 그런 브론즈나 대리석이나 나무나 다 100년 이후도 우아한 클래식의 느낌이 나도록 재료를 고르셨던 건데 40년 돼가지고 이제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왜 철거가 되는 걸까요? 철거의 이유는 이제 그 내밀한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그 대우그룹이 이제 IMF 때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이 힐튼 호텔의 이제 운영자가 바뀌고 소유자가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떠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을 누군가는 이제 또 매입을 했겠죠. 또 매입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매입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 이상을 또 이제 또 수익을 올려야 되는 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매입하신 분이 이 건물의 가치,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긴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제일 우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러한 이제 논리 가운데에서 과연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어떤 미학적인 의미,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정부나 어디 문화재보호청이나 어디 문화재청이나 이런 우리 쪽에서 뭔가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는 좀 현대 건축의 가치로 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힐튼을 재개발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가장 아쉬워하는 게 로비더라고요. 호텔 로비. 여기 힐튼 호텔의 로비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뭐 민간 건축물, 공공 건축물 나누기도 하지만 특히 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사용자를 위해서 모든 공간들이 구성이 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김종성 선생께서는
이 호텔에 들어오는 로비, 이 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아마 1984년인가 5년인가 이제 그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네. 여전히 우리가 어떤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로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이러한 문화를 느끼고 아마 김종선 선생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좀 건축적인 문화도 이번 건축적인 아름다움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들어온 사람들이 예.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 로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은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에 있는 오페라 건물이에요. 그 오페라 건물은 많은 그 공연이 일어나지만 공연이 일어나는 그 장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로비예요. 홀에 들어가면은 그 홀에 있는 계단과 홀로 떨어지는 채광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어떤 감흥이 있는데 이 그 힐튼 호텔에 들어가면 힐튼 호텔의 그 로비의 그러니까 층고 높이 18m 되는 높이와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빛과 그다음에 그 계단의 형태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감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적인 어휘를 통해서 이 공간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시민들이 와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로비 들어가는데 누가 잡진 않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아까 저희 퀴즈에도 나왔지만 이게 대형 호텔 중에서 그때까지는 뭐 롯데 호텔이나 기존에 있었던 호텔들을 일본인 건축가들에게 맡겼다면은 김종성이라는 외국에서 계셨지만 한국인 건축가에게 처음으로 이런 대형 호텔의 설계를 맡겼던 거잖아요. 건축의 설계를. 예.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저는 김종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이 호텔을 그렇게 우리가 직접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축적이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김종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가십니다. 네. 미국으로 넘어가시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스 반델로에가 학장으로 계시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를 해내면은 그 자산은 그대로 남게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는 어떤 그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기술로 남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우리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1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지는 이제 그 역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김우중 회장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춰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 힐튼 호텔의 가치는 예. 그런 한국 건축사에서의 의미도 크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역량으로 해봤던 것.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힐튼 호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마침 또 공부하고 오셔서 오래된 건축물, 최근에 지은 건축물, 이 모든 게 도시에서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듣다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힐튼 호텔은 어쨌든 국가의 박물관이나 고궁이 아니고 개인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우그룹에 있었던. 그 힐튼 호텔이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산운용사에 매각이 됐는데 그 자산운용사는 그걸 마음대로 재건축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키자,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개인 재산인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그 공공의 영역으로 로비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힐튼 호텔 어쨌든 사유재산이고 사유지인데
여기서 어떤 공공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게 조금 섞이거든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건축이 또 원래 그런 걸까요? 그 이제 부동산은 이제 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만들 수, 물론 이제 요즘 뭐 간척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생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자원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토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유의 영역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하는 행위, 건축 행위를 우리가 허가를 받죠. 네. 관공서 허가가 없이는 그 못 이제 짓게 돼 있네요.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게 국가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종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네. 건축이 아무리 사유 건물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함께 사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사유화시키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건축이든 도시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소유라는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질 때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공적으로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힐튼 호텔, 그러니까 힐튼 호텔이 정말 예뻐요? 힐튼 호텔이 정말 좋아요라고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을 때에 아마 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이거 호텔 아니야? 이게 큰 호텔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예. 김중호 선생님이 만드셨던, 설계하셨던 그러한 뭐 공장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 건물이 정말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건물을 사랑하고 좋아할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야만 이런 것들 소개해야만 아는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힐튼 호텔도 마찬가지로 이 재개발 논쟁에서 그러니까 많은 건축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이 호텔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론화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아니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떠한 이러한 자산들을 정말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놀라셨잖아요. 우리가 그 김중호 선생님의 그 건물이 르꼬르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국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힐튼 호텔이 그 미스 반델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건축의 그 근대 건축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이 마천루에 그리고 유리 건축에 철골 건축에 핵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서울 네. 한복판에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 유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것들을 공론화시키고 우리의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 하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건축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네요. 네. 창경궁이 임금님 혼자의 궁이 아니었듯이 현대 건축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100년 된 건축은 보호하고 뭐 언제 만들어진 건축은 보호하는데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한 40년 됐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근현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면 그런 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중업 선생님 건물도 재개발된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그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제주대학교 네. 건물인데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건물은 비행기 모양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 예,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태를 보면서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야망들을 거기서 아마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의 철거는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박탈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박탈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있고요.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이게 9월 14일 날 2013년 9월 14일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우리 근대문화유산의 그 기한을 50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50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와 논의 과정 가운데 이제 나온 어떤 숫자일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소개를 드렸던 김수근 선생의 광명시청도 이제 40년이에요. 아, 예. 그것도 그러면 50년 보호를 못 받고 재개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 시청이 그런 선택을 하진 하지 않겠지만, 않겠지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정말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좀 다시 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어느 외국에 있는 건축가가 와가지고 서울에, 대한민국에, 경기도에, 수원에 이런 건축이 유명하고 가치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예, 거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네.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에펠탑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처음엔 흉물이었죠. 네, 다 싫어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치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결국에는 그 가치를 문화적 유산으로 끌어내는 거죠. 네. 이것이 그 문화 도시, 문화 국가의 힘인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이게 좋아, 이게 좋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산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거를 공공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예를 하나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공의 선매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힐튼 호텔이 이제 재정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 그 그러니까 매각 협상자를 민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공에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럼 공공이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달에 이어서 건축이 왜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